1324년 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의 황제가 메카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행렬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 메디나, 메카 등 그가 방문한 모든 도시에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빵 한 개의 가격이 두세 배로 뛰어올랐고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경제적 충격은 10년이 넘도록 중동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전쟁 없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단지 금만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뒤흔든 것입니다. 이 황제의 이름은 만사 무사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알려진 그는 6만 명의 수행원과 함께 수백 마리의 낙타에 금을 가득 싣고 사막을 건너갔으며 방문한 도시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관대함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말리 제국은 구세계 금 공급량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황제가 그 금을 한꺼번에 시장에 풀자 금의 가치는 20-25% 급락했습니다. 금이 흔해지면 금으로 살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귀국길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만사무사는 높은 이자를 지불하며 다시 시장에 풀린 금을 사들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현재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돈의 흐름을 제어하는 자가 전쟁 없이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폐하, 전쟁을 시작할까요? 폐하, 전쟁을 왕은 지도를 내려다보며 시작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군대는 군대는 준비됐나? 준비되어 있는가? 신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대보다 먼저 준비해야 준비해야 할 할 것이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왕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신하는 뭔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사바, 역사는 돈만으로 움직이는 돈입니다.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제거하면 권력의 구조가 사라집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경제라는 전쟁터에서 기원전 322년 로마는 아피아 가도의 건설을 시작합니다. 로마와 테라치나 사이의 90km 구간을 산과 습지를 무시하고 거의 직선으로 관통한 공학적 기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폭 5m 이상의 돌과 자갈을 층층이 깔고 배수 시설까지 갖춘 사실상 고대의 고속도로였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포장된 주요 도로망을 약 8만 킬로미터에 걸쳐 구축했고 이 길은 군사, 행정, 상업을 연결하는 제국의 동맥이 되었습니다. 전체 도로망은 40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혈관 같은 인프라를 통해 로마는 속주에서 곡물, 금속, 노예를 수도로 끌어들이고 그 물자들로 다시 군대를 기르고 새로운 전쟁을 벌였습니다. 세금 제도도 동시에 기능했습니다. 정복한 속주의 주민들에게는 직접 세 성격을 가진 속주세를, 항구나 국경을 넘나드는 상인들에게는 간접세인 통행세를 징수했습니다. 로마의 세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이 두 축이 제국 재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 인구는 대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연구자에 따라서 더 높게 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인구를 수백 년간 부양한 것이 바로 이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시스템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기원 후 64년 로마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도시를 재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던 네로 황제는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은화에 포함된 은의 양을 몰래 줄인 것입니다. 기존 98%였던 은 함량이 93%로 낮아졌습니다. 로마 국민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전의 모양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차액을 몰래 국고로 챙겼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화폐 조작은 3세기에 들어서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병사의 급여를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었던 카라칼라 황제는
은화의 은 함량을 51%까지 낮췄습니다. 3세기 말이 되자 은화의 은 함량은 5% 미만으로 급락했습니다. 표면에 얇게 은을 입힌 사실상의 동전이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상인들은 동전을 받기를 거부하고 물가가 급등하며 경제는 물물교환으로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위기를 화폐 조작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재정 압박과 화폐의 평가 절하, 군사비 부담, 정치적 불안, 전염병, 외부의 침입이 얽혀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폐 신뢰의 붕괴는 그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러 균열이 동시에 커지며 결국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545년 안데스 산맥 해발 4,800m 고지에서 원주민 디에고 우알파가 역사상 전례 없는 은광맥을 발견합니다.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산이라는 의미의 세로 리코, 포토시 광산이었습니다. 이 광산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545년 발견 이후 포토시는 식민지 시대 스페인의 주요한 공급지가 되었고 특정 시기에는 세계은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누적 생산량은 약 20억 온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수치는 집계 기간이나 방법에 따라 크게 변하지만 당시 어떤 나라도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이 넘쳐날수록 스페인은 오히려 취약해졌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가격혁명입니다. 16세기 스페인과 서유럽은 아메리카에서의 은 유입, 전쟁, 세제 변화가 겹치면서 장기적인 가격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은이 흔해지면 은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스페인 내부의 물가가 주변국보다 훨씬 급격했습니다. 스페인의 제조업과 농업은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둘째는 왕실의 비생산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막대한 은이 스페인으로 흘러들어왔지만 그 돈은 산업 기반 구축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적 함대의 유지, 끝없는 종교 전쟁, 왕실의 사치에 낭비되었고 심지어 은이 도착하기도 전에 미래의 은 수입을 담보로 제노바와 네덜란드의 은행가들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 결과 갈레온 섬으로 대서양을 건너온 은은 세비야항에 도착하는 순간 모두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포토시에서 채굴된 은은 대서양 항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의 마닐라로도 향했습니다. 이른바 마닐라 갈레온 무역로입니다. 이 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은 본위제를 채택한 명나라는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며 유럽의 상인들은 이 은으로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를 구입했습니다. 포토시 광산은 최초의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움직인 심장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후일 등장할 아편 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채무 불이행과 가격 혁명이 겹쳐 구조적 약점이 심화된 스페인은 16과 17세기에 걸쳐 몇 차례 국가 파산을 선언하는 비극적인 역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있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인구가 약 2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해양 제국이 되었을까요? 1602년 네덜란드 의회 주도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됩니다. 그 요시는 현대적 의미의 상설 공개 주식회사로 널리 평가받으며 민간 투자자의 자본을 모아 대규모 무역과 군사력을 결합한 준국가적 기업이었습니다.
설립헌장은 귀족에서 평민까지 누구나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고 161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적 증권시장으로 평가받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구조의 천재성은 리스크 분산에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오가는 무역선은 난파, 해적, 풍토병 등의 위험이 극심했습니다. 단일 투자자가 선단 비용을 부담하고 배가 침몰하면 파산이었지만 BOC는 수천 명의 주주에게 리스크를 세밀하게 분산시켜 그 덕분에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BOC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약 체결권, 요새 건설권, 군대 동원권, 심지어 독자적인 화폐 주조권까지 가진 사실상의 국가였습니다. 영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 설립이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영국의 혁신은 국가의 부채를 왕 개인의 빚이 아니라 의회가 보장하는 공공부채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미래의 세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원금 상환 기한 없이 매년 이자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내에서 이자 비용을 관리하는 한 이론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난 것은 나폴레옹 전쟁 때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정복지에서 현물을 강제 증발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유럽 전역의 민심을 잇는 동안 영국은 신용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동맹국에 막대한 전쟁 보조금을 뿌려 대프랑스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인 1819년 영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260%라는 경이로운 수준에 이르렀지만 국가 시스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군사적 천재였다면 영국은 금융적 천재였습니다. 워털루 평원에서의 승패를 결정지은 결정적 무기는 포병대의 화력이 아니라 고갈되지 않는 자본을 만들어낸 런던 금융가의 채권이었습니다. 영국의 금융력도 아시아의 거대한 전통 제국 중국 앞에선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 상류층에서 일반 대중까지 차 문화가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영국 동인도 회사는 매년 막대한 양의 중국산 차와 비단, 도자기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한때 영국의 총 수입품 중 차와 비단이 8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영국 상품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급자족적인 농업경제 체제를 가진 청나라의 소비자들은 영국의 양모 제품이나 기계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수입으로 발생한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국의 은이 블랙홀처럼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포토시 광산에서 온 은이 마닐라를 거쳐 중국으로 흐르는 바로 그 흐름입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찾은 해결책은 인도의 벵골 지역에서 재배한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을 중국의 밀수업자들에게 팔고 그 대금으로 은을 회수하여 그 은으로 차를 사는 삼각 무역 구조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1839년에는 아편 판매가 사실상 영국의 대중차 무역 대금을 충당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중국으로 유입되던 은의 방향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1839년 청나라가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하자 영국은 그것을 자유무역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영국 국내에서도 도덕성 논란이 일었지만 무역 적자 해소라는 국가 경제 목표가 도덕성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국의 붕괴를 경제 구조의 왜곡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경제 구조의 왜곡과 은의 유출, 아편 중독, 청정부의 행정 군사적 취약성이 전쟁 패배와 얽혀 충격이 커진 것입니다.
두 번의 아편 전쟁 끝에 홍콩이 할양되고 중국은 강제적인 시장 개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대포였지만 그 방아쇠를 쥐게 한 것은 차와 아편 그리고 은이 만들어낸 무역 구조의 왜곡이었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의 패권이 금융과 석탄 위에 구축되었다면 20세기는 석유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912년 영국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은 왕립 해군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는 작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석유 엔진은 속도가 빠르고 배기가스가 적어 군사적 이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영국 본토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칠의 이 결정은 중동 석유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고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와 함께 카프카스의 바크 유전을 노린 것, 일본이 미국의 원유 금수 조치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 유전 확보를 위해 진주만을 기습한 것, 이 모두가 석유를 둘러싼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확립됩니다.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미국의 기축 통화에 지위를 부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과 막대한 복지 지출로 금 보유량이 바닥을 치자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 퇴환을 중지합니다. 가치의 근원을 잃은 달러가 표류하고 있던 위기의 순간 새로운 납치된 것이 석유였습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협력의 상징적 출발점은 1945년 루즈벨트와 이븐 사우드의 역사적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페트로달러 재순환이라는 현상이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의 원유 쇼크 이후입니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왕조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우디는 석유 수출로 얻은 달러를 미국 국채의 구매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모든 석유 거래를 반드시 달러로만 하도록 강제하는 공식 조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떠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식 조약은 한 번도 체결된 적이 없습니다. 달러의 우위는 석유 결제 관행,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 산유국의 달러 자산 운영, 그리고 1970년대의 재순환 구조가 결합하여 자연히 형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공식 구조의 파급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자산을 달러 표기의 미국 국채로 축적하기로 결정하자 전 세계의 나라들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비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를 팔아 얻은 달러가 다시 뉴욕 월스트리트와 미국 국채로 흘러드는 거대한 순환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2026년 현재도 달러는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57%를 차지하며 여전히 압도적인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민위안의 글로벌 결제 비중은 약 3% 정도로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금의 속박에서 풀려난 달러가 석유와 금융인프라의 결합 위에 올라타며 실질적인 세계 패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2026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심사 정책 조정과 중국의 히토류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가 공급망의 긴장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형태는 변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로마는 길을 통해 흐름을 장악했고 스페인은 운을 가졌으나 가격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바다와 주식으로 싸웠고 영국은 국가 신용으로 버텼습니다. 중국은 은이 유출되어 약화되었고 20세기에는 석유가 군사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돈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돈의 흐름을 제거하면 권력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총은 전쟁을 보여주지만 돈은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의 운명조차도 돈의 흐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거시적인 자본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결국 우리 개인의 삶과 미래도 지켜줄 것입니다. 역사를 경제라는 렌즈로 보면 지금의 세계가 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채널이 그 안목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